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 기출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 바로 옆에 문제가 바로 내년에 나올 문제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기 많은 첨부 자료 다 붙여놨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 교재로 기존 교재로 본다면은 189페이지에도 250페이지도 다 규정되어 체크했던 문제들입니다. 물론 핑커스와 미난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만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본 적어도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목적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 정의의 증진, 삶의 질 증진, 사회 클라이언트의 가능성, 잠재력 개발, 개인과 사회 간 상호 유익한, 살찌는 관계 증진,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원점. 이건 국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인데 개인이 조직에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개인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 많은 영역을 우리 기존 교재의 215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문제가 이렇게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용시설, 간접 서비스 기관, 민간기관, 거기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 보면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1차 현장과 2차 현장, 직접 서비스 기관과 간접 서비스 기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용시설, 간접 서비스 기관, 민간기관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 이용시설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순수 민간 연합체, 사회복지 관련 민간 연합체로서 여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서비스 기관이죠. 그다음에 주민센터는 오늘날 동주민센터, 복지센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공공기관이죠. 이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기관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당연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모두 이용시설이죠.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는 당연히 간접 서비스 기관이지만 꼭 간접으로 하고만 할까? 여기에는 좀 약간 이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점에서 직접적 서비스 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캐션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의 매체, 지역사회 보장의 매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의기관으로서 물론 구성원에는 민간인도 있지만 여기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 복지시설이고 그건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심신을 정리하고 회복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하도록 하는 이런 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틀린 거죠.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간접 서비스 기관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순수 민간기금 조성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이용시설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간접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지만 직접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학대를 받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어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간접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캐션 마크 붙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렇죠. 기금만 조성의 간접 서비스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민간기관. 답은 이설이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데 너무 많이 사회복지사가 발급
또 배출되다 보니까 개낙거리나 이런 소리를 붙이면서 비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면 사회복지를 뺀다 해도 의사든 변호사든 세무사든 개인사든 소위 전문직이라면 전문적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독자적인 이론체계, 그리고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체계, 그리고 독자적인 자격체계, 국가에서 발견하는 또 그런가 하면은 윤리강령 이런 등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변화와 사회 변혁에 관심을 둔다. 그렇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혁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시적, 거시적 개입 방법을 모두 이해해야 된다. 박학다식하고 심오한 지식,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타문화 전문가와 협업을 위해 고유한 정책성 발전은 불필요하다.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전문직으로서 자체적인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도 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을번은 틀린 것이 되겠지요.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가치 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리 기준은 시대마다, 공간마다, 지역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절대 명제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때 변한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사이에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몇 천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가치 갈등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치 갈등, 가치에는 사회복지의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전문적 가치도 있고 이 전문적 가치만 가지고도 레비는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윤리가 아니라 무엇을 더, 무엇을 덜, 무엇을 먼저, 무엇을 나중에 라고 하는 선택 선호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갈등이 있다면 무엇을 더,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을 가치 갈등이라고 합니다. 가치 갈등에는 당연히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해야 그에 대한 선택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결과의 모호성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도 어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제안이나 조언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 그 결과가 내 조언대로 산출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하는 말 아니야? 라고 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한 이런 것들. 그때 과감성 있게, 과단성 있게 해서 그렇게 해! 다른 소리 말고 그것만 해! 라고 할 적에는 참 저 선생님은 과단성이 있어. 거기다가 성공을 하면 더욱더 한번 꽃을 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런 그 두려움이 저도 또 강연은 저 입장에서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 존재합니다.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에 위배될 때 가치상충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기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 목표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갈등을 할지 말하자면 상충이 될 적에 당연히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가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의무 상충으로 인하여 그래서 거기 가치 갈등으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가 아니라 의무의 상충으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5번은 안 읽어도 되겠지요. 자, 이런 모든 내용이 본 교재 204페이지에 다 정리된 것을 그대로 자료로 탑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지요.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것들은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이 자체로 출제가 되지요. 그래서 노엠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의 윤리적 준거는 생명보호, 평등, 자유, 최소 침해, 삶의 질 그리고 6번째 비밀보장, 7번째 진실성. 첫 번째는 생명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리강령은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아니죠. 윤리강령의 기능 체크해놨죠. 윤리강령 교재 보시면 204쪽에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통제나 법적 제재를 받기에 앞서서
자기 규제를 통해서 내부 통제로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법적 제재가 아니라 자기 규제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지사 윤리 자격은 국가가 채택한다. 사회복지사 1급, 2급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 자격은 1급을 말합니다. 1급.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0년대에 1988년 적용으로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정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국가 자격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1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1급 국가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다. 그래서 20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수히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으로 하느냐, 미시 차원, 거시 차원, 중시적 차원, 또 전문가 차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 역할로 나눠보기도 집단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사 역할로 나눠보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강의할 때 하고 많은 역할 중에 특히 조심할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착시하지 마시라고. 맞아야 할 문제를 틀리면 석 달 여름간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계자 브로커와 중재자 메디에이터를 알면서 틀리면 안 된다고. 또 하나 인네블러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 조력자라고 하지만 일부 출제위원은 조성자라고 출제한다고 이런 말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핵심으로 다 보시는데 그런 역할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옹호자, 힘없는 또는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을 바로 옹호자의 역할 또는 대변인의 역할, 어드보커시라고 하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조력자와 같이 교집합 부분이 되겠지만 조력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자, 어떠한 계획을 하는, 여기 보면 변화 과정을 기획한다, 플래닝을 한다. 그건 다 뭐 굳이 국어 문제처럼 볼 것도 없지요. 연구자는 어떤 전문 지식과 기술을 말하자면 개발한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평가하는, 어찌 보면 연구자라고 했지만 바로 함정은 3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전문가라는 의미가 또는 평가자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자, 지식과 기술 전수, 중개자,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 등을 연결, 소개,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처럼 갈등이나 다툼을 조정하는 것은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중개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박스로 해서 교재 240페이지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즘에 보면 우리도 다문화 국가, 군에 속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다 서로 인정하자고 하죠. 그러면서도 괜히 짜증나죠.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 지역적 공간 범위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래도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걔네들의 삶의 방식도 인정해야 되지, 다문화주의나 문화 다원성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짜증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렇죠? 서로 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문화는 교양 있는 세련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아닙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다.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은 기술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 요소, 그러면 지식, 기술, 가치를 드는데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은 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소중하고 다들 이걸 가지고 경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소수자의 동화를 유도한다. 이것은 사회 통합을 위하여 토착 문화에 모두 들어오기를, 이건 용광로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용광로주의. 옛날에 우리가 바로 단일민족, 한민족의 개념을 할 때 이걸 썼지요.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동화주의라고 또는 용광로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에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지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다문화 역량증진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참 말은 좋은데 문제는 아직은 우리나라 8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다문화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다문화, 주의에 대한 언급이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말하자면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다문화 관련 조항은 없다. 그래서 5번은 그럴듯하게 간단 함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접근이 등장하기 전,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실천 접근이 등장하기 전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한 이중의 고의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의 원리에 기반하여 원전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공통의 원리나 기법을 찾아내자 하는 접근을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통합적 접근은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아주 꽃을 피웠던 연구 기법이었어요.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을 정리하되 차례대로 나열을 한 것들 2개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의 대표적이다. 바로 통합적 접근에 나왔던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957년에 등장한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그 이외에도 1972년에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1975년에 등장한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셀러베이의 역량 강화 모델, 또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등이 어쨌든 오늘날에 있는 것은 다 통합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입니다. 펄먼의 모델.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에 분화된 접근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파편화된 서비스, 전문화라고 고급스러운 용어로 포장된 파편화된 서비스의 한계점으로 등장한 이런 것이 통합적 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전의 그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1917년, 기능주의 등장은 1930년대, 진단주의는 1920년대. 차례가 틀렸네요. 다음에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1917년, 기능주의 1930년대, 한국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일반주의 실천의 확대는 50년대 이후 통합적 접근 이유가 될 것이고,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1917년, 한국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어쨌든 한국 문제는 2번, 3번은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문제의 내용이 등장하기 전의 사건만 가지고 차례대로 나열을 하겠는데 이건 50년대, 70년대인데 바로 이 한국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를 벗어나버린, 그게 틀린 거예요. 차례는 맞는데.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능주의 1930년대, 3대 방법론 1920년 50년대, 그다음에 플렉서너의 사회복지직, 플렉서너의 사회복지직은 1915년. 이것도 차례가 틀린 것이 되겠네요. 플렉서너의 사회복지직 전문성 비판 1915년, 플렉서너의 비판, 리치몬드의 사회연단 1917년, 3대 방법론 1920년대에서 50년. 이건 통합적 접근 전의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고급스러운 문제로 내놓은 겁니다. 9번에 보시면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체계 이론,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의 어떠한 그 실효성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실체를 체계라고 하는데, 사고의 틀을 개인 중심에서 전체 체계로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전체 체계로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경계, 환류, 엔트로피 등 기능적 체계를 설명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 틀과 구체적 개입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적응적 변화를 유도했다.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 틀 좋습니다. 다양한 개입 방법을 제시하면서 적응적 변화를 유도했는데 구체적인,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체계든 사회체계든 생태체계든 환경과의 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명제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런 개입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냥 전체적 관점에서 두리뭉실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란 말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사회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체계를 둘러싼 변수들이 상호 관련된 전체라는 시각을 갖게 한다. 1번과 4번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동규결성, 다중규결성은 실천에 다양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동규결성, 그건 또 동등규결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조건이나 전혀 다른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도 묘하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동등규결성, 동규결성이라고 하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자원, 똑같은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기도 하는 것, 산출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가중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개입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이런 결과를 예상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체계 이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답은 당연히 틀린 것은 구체적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교재 인행사 쪽에 가서 보시면 67쪽에서 기존 교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0번에 보시면 병리 관점과 비교한 강점, 관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전통적인 모델의 병리적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병리적 측면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이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틀린 거지. 이건 병리적 관점이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 본인이나 클라이언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으로서 가족이 또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공간이 바로 전문가 중심의 접근은 이건 병리적 모델 의료적 관점입니다.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준이 아니라 바로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전환한다. 그렇죠. 전통적 모델은 과거로부터 뭔가 문제를 찾아냈지만 지금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더 나가서 미래지향적 관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번을 가지고 내적 요소로 오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되겠어요. 11번에 보시면 콤튼과 갤러에 의해 6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3년에 핑커스와 미나안이 4체계 모델을 내고 그리고 75년에 여기에다가 전문가 모델과 의료 응답 체계를 포함해서 문제해결 모형으로 바로 콤튼과 갤러의 6체계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많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변화 매개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주관하는 전문기관이나 시설,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표적체계는 변화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결정된 체계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행동체계는 변화 매개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변화 과정에 표적체계의 변화 과정에 동참하는 체계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체계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권위, 합법성을 부여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의료응답체계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는 이런 체계를 의료응답체계, 다른 말로 문제인식체계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표적체계,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체계. 그렇죠. 변화되어야 하는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말을 지금 2번이 말장난에서 함정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로 그랬는데 서비스나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필요로 이렇게 해서 말은 연결되겠지만 말장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매개체계,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 이것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라 행동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체계. 다음에 전문가체계, 의료응답체계 좋습니다. 자, 여기는 워낙 많이 다르고 해서 특히 사례관리를 가지고도 설명합니다. 이건 언제나 나왔던 문제여서 더 이상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변화매개체계 보시고 12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역량강화 모델, 권한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인파워먼트는 역량강화는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대인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제도적 차원에서도 역량 강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협력적 파트너로 인정한다. 종래의 전통적 병리적 관점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적 접근인데 비해서 이 역량 강화 권한부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니은벌은 맞는 거지요.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거나 권리를 옹호한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초점이 클라이언트에 있습니다. 모델의 이념적 권은 네이놀스에서 찾는다? 아니죠. 여기 나오는 인파워드 모델의 이론적 근거, 이념적 근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고 특히 인보관 운동 중에 1889년 시카고에서 헐하우스를 지었던 아담스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이론 강의 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인파워먼트 모델 이념적 근거는 인보관 운동, 사람으로서는 헐하우스의 아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건 하나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을 충족하는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사회복지 실천은 원조라고 오늘날 강조하지만 원조관계의 구성요소를 보면 원조관계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 헌신이나 헌신하려는 의무감, 또 수용, 공감, 진실성, 또 그럼 명확한 의사소통, 권위, 목적 이렇게 교재에다 8개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거기 게시물을 보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책임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보더라도 각자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적 활동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함정은 사회복지사와 엔드의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를 적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보여주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최선을 다하려는 이런 책임감을 품은 태도를 헌신이라고 하는데 좋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상황을 솔직히 말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헌신과 의무를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헌신과 둘째는 의무,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전문적 원조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원조관계거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말도 안 돼. 오늘날의 우월적 지위란 말을 누가 감히 씁니까? 대등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협력적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전문적 원조관계에는 언제까지나, 과거의 정신분석처럼 언제까지나 기다려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해지는 시간 제한적 또는 기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지요. 사회복지사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가 그럴싸한데 함정이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함정 피해 가시고,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전문적 원조관계는 아무리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지향한다고 해도 책임은 역시 전문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적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행동 변화를 통제한다가 아니라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행동을 소위 유도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마음껏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소위 클라이언트를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하지. 오늘날 통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제란 말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장난은 한였겠습니다만 이 중에 빈틈없이 맞는다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 229페이지 오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전문적 관계에 그러면 BS택의 7대 원칙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하고 있으라고 보는데,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제든 정서가, 통제라고 할 때는 절제든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에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이렇게 7개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데, 자, 여기 문제의 해결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다. 뭐 답 나왔네. 이걸 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되죠. 자기결정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진행한 면접의 유형. 지금까지 면접은 면접의 특징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혀 파격적으로 면접의 유형, 제목만 적어놨던 것을 출제를 했습니다. 또 면접의 유형에는 바로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 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개입 전략까지 수립하는 사정을 위한 사정 면접, 또 그런가 하면 그 자체로서 치료 효과까지 도모하려는 치료 면접으로 3가지로 나누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학대 의심 사례를 의뢰하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을 만나 학대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어르신의 정서 상태와 욕구를 확인하는 면접을 했다. 여기는 어떤 개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학대 의심을, 학대 피해를 받다고 의심되는 노인의 상태를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는 자료 수집 면접, 정보 수집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3가지 면접 중에 정보 수집 면접을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17번에 보시면 다음의 면접 기술은, 여기는 면접 기술이라고 출제가 됐지만 면접 기술 말고도 실천 기술,
계획기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또는 경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진술, 환원, 요약, 질문, 직면, 해석, 재보증, 재명령 수없이 많은 이런 계획기법이나 면접기법이 등장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보여준 언행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한다.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언행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언행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의 언행을 빌어서 추정해 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 것도 해석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직면 아닐까? 그런데 직면에는 반드시 문제 출제될 때 클라이언트의 언행의 모순, 불일치가 보일 때 도대체 앞에서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틀린데 어떤 것이 당신인지를 당신이 한번 직접 봐 라고 클라이언트의 모순된 언행이나 불일치한 언행에 대해서 지적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진면목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순이나 불일치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해석.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모두 책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보시면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관 성격이나 기관 서비스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접수, 조사, 사정, 계획, 개입, 종결 단계 할 때 접수 단계에 서는 거죠. 접수 단계가 거의 뭐예요?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사회복지기관의 성격에 맞으면 관계를 형성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이송, 의뢰하면 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접수 단계 1번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예상 문제도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19번에 보시면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노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적용할 수 없잖아요. 부합되지 않으니.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노인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의뢰 또는 법률용어로 이송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의뢰하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상세한 정보는 아니고 어디에 소개를 했고 거기 가면 어떤 면에서 아마 서비스를 받게 될 거야. 이런 정도겠지만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의뢰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고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히 받았는지도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 중독 문제를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 자, 이것은 제가 교재에도 쓰지 않았고 이론 강의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어요. 사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측정 과정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사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제의보고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사정 단계를 가지고 출제했는, 지금까지의 출제는 사정의 특성을 해서 진단과 사정의 비교, 또 사정의 도구, 또 사정의 대상 이런 것만 가지고 쭉 설명을 했더니 여기에서는 사정의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사정의 단계는 보통 우리의 사회복지 측정 과정은 순환적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단계라고 할 때 넓게 보면, 좁게 보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형성하는 단계로 하죠. 넓게 본다면 문제를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의 제대로 된 정의, 규정이라고 하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까지를 사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 3단계에 그러면 문제 발견, 자료 수집, 그리고 문제 정의나 문제 규정 또는 문제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규정하는,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규정하는 문제 형성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문제로 클라이언트가 언급한 그것을 클라이언트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 형성 단계.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론 시간에 강의하지 않았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론 25문제 중에 한 문제가 빠져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에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사정도구로는 수직적 탐색도구와 수평적 탐색도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직적 탐색도구는 언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거기에는 가계도, 생활력 도표, 생활력은 라이프 히스토리, 살아온 여정에 관련된 분석이지요. 라이프 파워가 아니라 라이프 히스토리에 대한 분석, 생활력 도표. 다음에 수평적 탐색도는 지금 현 시점,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는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치도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라고 하는 수직적 탐색도구죠.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 벌써 틀린 거지요. 여기는 가계도나 생활력 도표는 환경과는 무관하게 집안 내에서, 내 삶 내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폐쇄 체계의 도구가 되는데 갑자기 환경이 나오네요. 틀린 것이 되겠어요. 가족의 구조적, 관계적 측면을 볼 수 있다. 여러 세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제, 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빠 뭐라고 좋습니다. 반복되는,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볼 수 있다. 어쨌든 환경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22번에 보시면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 종결 단계, 마무리 단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는 그야말로 설정한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입 효과의 지속성을 그대로 일반화시켜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또 이 종결 단계에서 자기 자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정서를 또 달래주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성과를 확인한다. 효과성, 효율성 확인할 수 있죠. 종결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상실감에 공감한다. 클라이언트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한다.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국어 문제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서 보시면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는 보통 제가 설명할 적에 세 문제는 언제나 나옵니다 라고 했던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아주 다양한 통합적 방법을 활용한다. 그렇죠. 사례관리는 통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직접적, 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이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켜보자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방법을 활용한다.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개입 원칙 보면 개별성, 포괄성, 지속성, 연계성, 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이런 것 등을 쭉 개입 원칙으로 쭉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례관리의 대상은 단순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거든요. 어쨌든 복합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례관리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과 전혀 다른 실천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을 어느 거에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거나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오직, 먼 만, 반드시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이런 그 소위 퍼지 시대에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기관 범위를 넘은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제공 점검을 강조한다. 5번은 어쨌든 워낙 전열한 말을 써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례관리의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례관리의 사정, 사례관리의 단계를 보면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과 똑같으지요. 그래서 문제인식, 다음에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 보통 사례관리는 자료 수집과 사정, 조사와 사정을 묶어서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개입을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 실천과는 달리 사례관리의 대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일일 개입만 가지고, 일일성 개입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에는 개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사정하고 다시 개입하고 끊임없이 또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그래서 일반적인 실천 과정이라는 개입, 점검, 재사정이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클라이언트 사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이든 강점이든 자원 등을 분석해서 잠정적이나마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진단은 사회복지사 혼자 했지만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다뤄야 할지 문제를 작성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 확인,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계획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추정한다. 소위 계획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전달된지를 확인하는 것은 모니터링이나 재사정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사정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디귿번은 점검과 재사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25번에 보시면 사례 관리의 점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산출 결과를 검토한다. 이건 종결 평가 단계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2번에 최종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함정은 1번에 파고 답은 최종이란 말을 넣어서 이것은 평가 및 종결.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목표 달성 정도. 이것도 평가인데. 4번에 보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검토한다. 5번에 보면 그리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모두가 평가 및 종결 단계의 과업처럼 보이지만 객관식에는 반드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영역에도 답을 2개를 제시한 Q&A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객관식의 의미가 아닌 거죠. 객관식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찾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최종이란 말을 넣어서 차별화시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출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8회 준비하시는 분들 살찌우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